주말 아침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집안 정리정돈을 하고 있었는데 휴대폰 문자 메시지 소리가 들려왔어요. 휴대폰을 들어 번호를 얼핏 봤는데 모르는 번호였어요. 그런데 휴대폰 문자를 확인하다가 깜짝 놀란 채 제가 그만 들고 있던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여보, 왜 그래? 주방에서 커피를 타던 남편이 놀란 채 저를 바라봤어요. 아니야. 딴 생각 좀 하다가 휴대폰을 떨어뜨렸네. 제가 급히 휴대폰을 주워들고는 문자를 다시 확인했는데요. 나다. 바로 전화하거라. 설마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건 아니겠지? 라는 메시지와 함께 제 얼굴이 선명하게 찍힌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놀란 마음을 진정시킨 채 사진을 확대해서 자세히 봤는데 도대체 왜 그러한 사진을 제게 보낸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진을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는 단번에 알 수 있었는데요. 그 사람을 떠올리자마자 온몸에 한기가 느껴질 정도로 소름이 끼쳤거든요. 여보, 당신 괜찮은 거야? 아무래도 당신 안색이 너무 안 좋은데? 혹시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아니야, 좀 피곤해서 그래. 여보, 나 잠깐 이 앞에 마트 좀 다녀올게. 당신 피곤하다며?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다녀올게. 뭐가 필요한데? 아니야, 괜찮아. 바람도 쐴 겸 내가 다녀올게. 알았어. 혹시라도 몸 불편하면 바로 연락해. 내가 바로 뛰어갈 테니까. 됐거든요. 이 앞 마트에 가는데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당신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유별나다고 놀리는 거야. 당신 안색도 안 좋은데 걱정돼서 그렇지. 나 정말 괜찮아. 네 걱정은 하지 말고 우리 유정이나 잘 보고 있어. 제가 남편을 안심시킨 뒤 밖으로 나갔습니다. 현관문 밖으로 나가자마자 문자 메시지를 다시 확인하며 잔뜩 긴장한 채 1층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는 조용한 곳으로 가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렇지. 그 사진을 보고도 네가 그냥 넘어가면 말이 안 되는 거지. 무슨 일이죠? 우리가 이렇게 통화할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찍소리도 못하더니 너 아주 간땡이가 부었구나. 길게 통화하고 싶지 않으니까 할 말만 해주세요. 근데 그 사진은 뭐죠? 왜 제 사진을 찍은 거죠? 뭐? 할 말만 해? 감히 네가 나한테 그딴 식으로 말을 해? 네가 부잣집으로 시집가더니 눈에 뵈는 게 없는 모양이구나. 그리고 사진이야. 찍을만 하니까 찍은 거지. 네가 지금 이렇게 뻗팅길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당신이야말로 남의 사진을 그렇게 막 찍고 다녀서 좋을 거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요? 뭐? 당신?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선 제대로 넘네? 당신이랑 길게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할 말 없으면 전화 끊을게요. 네가 지금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 사진 한번 자세히 봐봐. 그게 어딘지. 내가 지금 사진 한 장 더 보낼 테니까. 여자가 비웃으며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사진을 확인하던 제가 다시 한번 깜짝 놀라고 말았는데요. 저를 찍은 사진이 한두 장이 아니었거든요. 사진을 확대까지 한 채 뚫어지라 바라보고 있었는데 휴대폰 벨소리가 울렸고 제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때? 이제는 정신이 좀 드니? 이게 다 뭐냐니까요? 뭐긴 뭐야. 그동안의 네 추한 모습들이지. 네가 다른 남자랑 다정이 있는 거 찍은 모습들 아니냐? 아니지. 다른 남자도 아니고 전 남편이지. 당신 지금 무슨 헛소리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랬단 말이에요? 네가 언제 그러긴 언제 그래. 사진 보면 각이 딱 나오는구만. 네 눈으로 똑똑히 봤잖니? 너랑 네 전 남편이랑 그러니까 내 아들이랑 호텔 앞에 다정이 서 있는 모습 말이야. 다정이 서 있긴 뭘 다정이 서 있어요. 그건 그때 우연히. 글쎄, 내가 이 사진을 네 시부모한테 보내면 그 사람들도 너처럼 그렇게 생각해줄까? 뱃속에 그 아이가 지금 네 남편 아이가 맞는 거냐? 혹시 우리 손주 아니냐 그 말이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겁니까? 당신 아들하고 내가 이혼한 지 2년이 넘었는데 넌 역시 대가리가 잘 안 돌아가는구나. 그 사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니?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야.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한테 뭘 잘못했다고? 네가 잘못한 거야 아주 많지. 너 때문에 나랑 내 아들이 개고생한 거 생각하면 우리는 아직도 치가 떨릴 정도야. 근데 넌 부잣집 남자 꼬셔서 잘도 살고 있더구나.
난 절대 그 꼴 못 본다. 당신들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 하늘이 무섭지도 않아요? 당신이 우리 엄마랑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또다시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가 지금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황에 네가 날 자극해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다 그 말이야. 우선 내일 시간 좀 내봐. 내일 아침 10시에 땡땡 극장 앞 커피숍 알지? 거기로 나와. 안 나오면 네 시댁으로 쳐들어가서 난장판을 만들어줄라니까. 참, 그리고 나 네 시어머니랑 남편 휴대폰 번호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고 행동해. 그럼 난 이만 끊는다. 마치 대단한 패라도 쥐고 있는 모양으로 여자는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해 보였습니다. 잠시 넋이 나간 채 휴대폰을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몇 년 전 겪었던 끔찍한 일들이 다시 떠오르면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며 다리에 힘이 풀려서 저도 모르게 휘청거리고 말았어요. 저는 이제 30대 초반인데요. 20대 후반에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지옥이나 다를 바가 없었는데요. 그 사람들과 같이 지냈던 시간들이 100년처럼 느껴졌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제게 전화를 걸어왔던 사람은 결혼 생활 내내 악랄할 정도로 저를 괴롭히던 전 시어머니입니다. 전 시어머니가 얼마나 악랄했냐 하면 말이죠. 시댁 친척들조차도 전 시어머니를 보며 악마가 울고 갈 정도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 정도였습니다. 그때의 기억을 다시 떠올리고 싶진 않지만 불가피하게 잠시 전 시댁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글의 흐름상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이란 호칭 대신 시어머니와 남편이란 호칭을 사용하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같은 회사를 다녔습니다. 저는 아빠가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와 단둘이 살고 있었기에 형편이 좋은 편이 아니었어요. 거기다 엄마 건강까지 좋지 않아서 항상 힘들게 살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성적이 나쁜 편이 아니었음에도 돈 때문에 대학을 포기해야 할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담임 선생님의 권유로 야간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공부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았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엄마 병원비 때문에 도중에 휴학까지 하면서도 학교는 포기하지 않고 어찌어찌 졸업은 했습니다. 그 뒤 바로 취업도 하게 되었는데 평소 저를 좋게 봐주셨던 교수님께서 추천서까지 써주시며 취업을 도와주셨거든요. 내가 미리 연락해놨다. 면접만 잘 보면 큰 문제 없을 거야. 거기 취업만 하게 되면 웬만큼 숨통도 트일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힘든 일이 닥쳐와도 잘 이겨내야 해. 내가 이 나이까지 살다 보니 인생 별거 없더구나. 힘든 오르막길이 있으면 또 언젠가는 편한 내리막길도 오더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교수님이 제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수님 덕분에 졸업한 뒤 바로 취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취업을 한 뒤로 우리 집 형편도 조금씩 좋아졌는데요. 우선 엄마와 함께 삼겹살 정도는 언제든지 마음껏 먹을 수가 있었으니까요. 거기다 오래전 교통사고로 다리가 불편한 엄마 병원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였어요. 아주 오래전 새벽 일찍 일을 하러 나갔던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요. 이른 새벽이기도 했고 그곳이 워낙 외진 곳이었기에 교통사고 뺑소니를 당했었거든요. 그래도 하늘이 도운 것인지 지나가던 택시기사님이 발견을 해서 큰일은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그때의 후유증으로 인해 엄마는 왼쪽 다리가 조금 불편하세요. 그게 고질병이 되었는데 조금만 무리하면 통증과 함께 심하게 부어올랐기에 자주 병원 신세를 져야만 했습니다. 거기다 그때의 충격으로 심한 편두통까지 생겼습니다. 이 편두통의 통증이 어마어마했는데요. 어느 때는 약을 먹어도 잘 듣질 않을 정도였기에 병원에 입원까지 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아보기도 했지만 의사는 딱히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다만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한 정신과적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정신과 진료를 권유했고 말이죠. 그런 엄마는 항상 제게 미안해하며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내가 너한테 짐만 되는구나. 차라리 그때 그냥 그렇게 떠났어야 했는데. 엄마, 무슨 그런 말을 해. 엄마까지 없었으면 나 혼자 못 버텼을 거야. 나 이제 돈도 잘 벌고 하니까 앞으로 우리 둘이 잘 살면 돼. 그러니까 엄마는 아무 걱정하지 마. 그리고 저번처럼 나 몰래 어디 일하러 다니고 그러면 절대 안 돼. 엄마 저번에도 입원해서 한참 고생했었잖아.
비록 몸이 불편한 엄마였지만 저는 엄마가 있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 출근을 했는데 제자리에 꽃이 한 다발 놓여 있었어요. 어머, 현지씨, 남친 생겼어? 근데 어쩜 그렇게 시침을 똑 떼고 있을 수가 있어? 아니에요, 대리님. 저 남자친구 없어요. 남자친구 없는데 현지씨 책상에 이런 꽃다발이 놓여 있어? 이거 순딩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고수였구나? 진짜 아니에요. 저는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당황한 채 급히 꽃다발 안에 있던 카드를 확인하고 있었는데요. 뭐라고 써있어? 진짜 궁금하다. 난 살면서 이런 꽃다발 한 번도 못 받아봤거든. 네? 아, 그게 그냥 별 내용 없어요. 이름도 없고 한 거 보니 잘못 온 게 아닌가 싶은데요? 진짜? 뭐야, 설마 잘못 왔겠어? 같은 팀 대리님이 부러운 듯이 바라봤어요. 그런데 그 뒤에도 제 책상에는 꽃부터 이것저것들이 자주 올려져 있었습니다. 누가 올려두는 것인지 궁금하긴 했지만 누구인지 모른 채 한 달이란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일찍 회의가 있어서 준비를 하기 위해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회사에 출근을 했는데요. 아마도 그 시간이 새벽 5시 30분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제가 사무실에 들어서자 제 책상 앞에 있던 누군가가 놀란 채 책상 밑으로 급히 숨는 게 보였어요. 제가 뚜벅뚜벅 걸어가서는 책상 밑을 봤는데 기획팀 최 대리님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현지씨, 안녕? 최 대리님은 정말 많이 놀랐던 모양으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어요. 대리님, 그럼 설마 대리님이 맨날 제 책상 위에 올려놔 주신 거예요? 그게 말이야, 내가 여자친구를 사귀어 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그 뭐더라? 진짜 미치겠네. 말을 하던 도중 저와 눈이 마주친 최 대리님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주랭랑을 쳤어요. 근데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순수해 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대학을 다닐 때 몇몇 남자들이 사귀자고 했을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이 허세만 가득했었거든요. 그런 남자들에 비해 최 대리님은 순수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 이후로 최 대리님은 회사에서 저랑 눈도 못 마주쳤어요. 혹여나 저를 보기만 해도 얼굴이 시뻘겋게 변해서는 급히 자리를 피하기 바빴으니까요.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까요? 최 대리님이 제게 문자를 보내왔어요. 저기, 나랑 식사 한 번만 같이 해줄래요? 싫은데요? 라고 제가 답변을 보냈고요. 아, 역시 그렇죠. 현지씨 같은 사람이 저를 만나줄 리가 없겠죠. 그동안 미안했습니다. 저기 대리님, 꼭 한 번만 식사해야 하는 거예요? 네? 그건 아닌데 그럼 식사를 몇 번이나 하면 좋을까요? 최 대리님은 정말 특이하다 못해 완전 쑥맥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최 대리님의 그런 허당스러운 모습에 끌렸던 게 아니었나 싶네요. 적어도 거짓말을 하거나 할 사람 같아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그 뒤 최 대리님과 몇 번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최 대리님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특히나 최 대리님은 모든 것을 제게 물어보고 결정하곤 했는데요. 하물며 식당을 예약할 때도 나 여기 가고 싶은데 괜찮을까? 예약해도 돼? 라며 항상 제게 묻곤 했으니까요. 그때 당시에는 저를 존중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의 결정장애 같은 것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나 싶네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제가 남편과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남편이 몸이 불편한 우리 엄마를 정말이지 끔찍하게 챙겼거든요. 평생을 엄마와 단둘이 외롭게 살아왔던 저는 남편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까지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결혼까지 약속했고 결혼하기 위해 시댁에 첫 인사를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대단하다 못해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악랄한 시어머니 캐릭터였다고 해야 할까요? 현지라고 했니? 내가 우리 아들을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지 아니? 네? 아, 네, 그래 보여요. 잘 교육받고 자란 티가 납니다. 그렇지? 그동안 우리 아들이 너에 대해 한마디도 안 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 근데 난 오늘 너 보고 깜짝 놀랐다. 우리 아들이 나한테 미리 말을 안 한 이유가 있었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아니, 그렇잖니. 대학도 야간대학 나왔다고 하지. 거기다 홀어머니인 것도 기가 막힌데 니네 엄마 무슨 정신과 약까지 먹고 있다며?
시어머니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여보, 당신 말 조심하지 못해? 사람 앞에 두고 뭐하는 짓이야? 시아버님이 그런 시어머니를 말렸지만, 아니, 내가 뭐 어쨌다고 그래? 사실 얘랑 결혼하면 우리 아들 앞날이 막막한 건 사실이잖아. 우리 수준이랑 얘네 집 수준이랑 전혀 맞지가 않잖아. 어디서 수준 타령이야, 수준 타령이. 수준은 그럴 때 쓰라고 있는 말이 아니야. 당신처럼 그렇게 막무가내로 말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수준이 낮은 거라고. 그리고 우리가 무슨 큰 부자도 아닌데 뭘 그렇게 난리야? 뭐?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내가 수준이 낮다니. 그리고 상가가 2개나 있는데 우리 정도면 부자지 뭔 소리야. 아니, 수준 높다는 사람이 사람 불러놓고는 면전에 대고 그런 말을 하나? 그게 수준 높은 사람이 할 행동이냔 말이야.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이왕이면 며느리감이 돈 좀 있으면 좋잖아. 근데 얘는 없어도 너무 없잖아. 거기다 얘네 엄마 정상이 아니라고 하잖아. 당신 그 입 다물지 못해? 시아버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그 바람에 제가 깜짝 놀란 채 찻잔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는데요. 현지씨, 괜찮아요? 이거 미안하게 됐네요. 네? 아닙니다. 전 괜찮습니다. 집사람이 말을 좀 거칠게 하긴 하는데 그래도 속은 안 그러니까 현지씨가 이해 좀 해줘요. 아, 네. 시어머님과의 첫인사는 강렬하다 못해 뼈에 사무칠 정도였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바로 도망쳐 나왔어야 했는데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스러울 뿐이네요. 하지만 앞으로 닥칠 일에 비해 그건 그저 시작에 불과했어요. 다만 시아버님만이 제게 항상 미안하다며 제 편이 되어주셨어요. 시아버님의 인품은 시어머니의 악랄함을 다 덮고도 남을 정도로 따뜻하고 정도 많은 그런 분이셨어요. 어찌됐든 어마어마한 우여곡절을 겪으며 우리는 얼마 뒤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어마어마한 일이 많았지만 그건 그 이후 겪은 일에 비해 아주 작은 사건들이었기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시어머니는 제가 많이 기우는 결혼을 했다며 우리에게 무조건 합가를 하라고 강요했어요. 제 입장에서는 많이 걱정이 되었지만 시아버님과 남편이 있었기에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결국 합가를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제가 왜 그런 미친 짓을 했던 것인지 후회만 될 뿐입니다. 합가를 한 뒤 회사에 출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매일같이 색다른 메뉴로 칠첩반상으로 아침상을 준비해야 했어요. 제가 홀로 새벽부터 분주하게 아침상을 차리고 있으면 시어머니가 어슬렁거리면서 나와서는 식탁에 수저를 놓으며 음식 준비하는 것을 돕는 척 했습니다. 그마저도 안 하면 시아버님의 불호령이 떨어졌으니까요. 하물며 시누이는 직장도 없이 집에서 빈둥빈둥 놀았음에도 코빼기도 비추지 않았어요. 아니죠. 주말에는 시누이 때문에 밥상을 2번씩 차려야 하기도 했습니다. 한나절 자고 일어나서 밥을 찾았으니까요. 그러면 시어머니가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제게 다시 밥상을 차리라고 했어요. 그렇게 저는 마치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그나마 시아버님이 계실 때는 다들 눈치를 봤지만 안 계실 때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거든요. 거기다 결혼 후 알게 된 사실인데 그냥 우유부단한 줄 알았던 남편은 시어머니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마마보이였습니다. 평생토록 시어머니의 말을 거역한 적이 없었다던 남편이 유일하게 시어머니 말을 거역했던 것이 저와의 결혼이었다고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암튼 남편은 결혼 후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변해갔습니다. 우리 엄마에게 그렇게 잘하던 남편은 나중에는 친정 가는 것조차 귀찮아 했거든요. 친정엄마 생신날이 다가오던 어느 날 제가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내일 모레가 엄마 생신이잖아? 장모님 생신? 벌써 그렇게 됐나? 시간 진짜 빠르네. 그래서 말인데 당신 주말에 시간 괜찮지? 이번 주 주말에? 안 되는데? 왜? 무슨 일 있는 거야? 주말에 엄마랑 땡땡동에 파스타 먹으러 가기로 했거든. 엄마가 며칠 전부터 파스타 먹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어. 뭐? 파스타? 그냥 다음으로 미루면 안 돼? 1년에 한 번뿐인 엄마 생신인데 당신 저번 명절 때도 친정 안 갔잖아. 엄마가 당신 보고 싶어 하던데. 야, 니네 엄마가 중요하면 우리 엄마도 중요한 거야. 우리 엄마랑 이미 약속한 건데 그걸 어떻게 취소하냐?
넌 애가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 그동안 없이 살아서 그런지 가만 보면 넌 배려 같은 걸 잘 모르는 것 같아. 뭐? 배려? 그 말은 내가 당신한테 해야 하는 말 아니야? 만약 어머님 생신 때 우리 엄마랑 약속 있다고 안 챙기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당신 너무하는 거 아니야? 넌 할 말 없으면 꼭 그런 식으로 몰아가더라? 남편이 목소리까지 높이며 말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버릇 중 하나가 우리 방을 염탐하는 거였는데요. 허구한 날 방문 앞에서 귀를 쫑긋 세우고는 우리가 무슨 대화를 하는지 몰래 듣곤 했으니까요. 문을 열고 나가다가 시어머니와 마주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항상 당당했는데요. 어머님, 방문 앞에서 이렇게 몰래 듣고 계시는 거 제가 많이 불편해요. 죄송한데 사생활은 존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뭐? 사생활? 얘가 진짜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네가 내 아들하고 결혼했다고 그런 소리 하나 본데 내 아들은 내 거야. 근데 네가 먼저 나한테 사생활을 운운해? 어머님께서 그 일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 알겠는데 아무리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 좀 불편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가 어쩌고 어째? 네가 감히 나한테 말대꾸를 해? 너 내가 우스워? 시어머니가 집안이 떠나려가라 소리를 지르다가는 분에 못 이겨 순식간에 제 뺨까지 올려붙였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시아버님이 대노하셨는데요. 당신 한 번만 우리 며느리한테 그딴 짓 하면 그땐 집에서 쫓아낼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어디서 며느리한테 손을 내? 시아버님께서 집안이 떠내려가라 화를 내셨거든요. 그 뒤 시어머니가 조금은 조심하는 듯 했지만 그 버릇은 쉽사리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날도 우리 방에서 약간 큰 소리가 나는 듯 하자 시어머니가 방문 앞에서 또다시 우리 대화를 엿듣고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순식간에 우리 방문을 열고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게 보자 하니까 시집을 아주 우습게 하는구나. 네 엄마 생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러니까 네 말은 니네 엄마 생일만 중요하고 나랑 한 약속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냐? 어머님, 그게 아니라 1년에 한 번뿐인 엄마 생신이어서 같이 가자고 했던 것뿐입니다. 어머님 약속이 중요하지 않다고 한 건 아니에요. 그게 그거지 뭐가 달라. 이제 보니 너 아주 무서운 애구나. 네가 하는 건 다 음흉스러워. 어떻게 해서든 결혼을 뜯어말렸어야 했는데 천추에 한이 되는구나. 어머님이야말로 말씀이 너무 지나치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울분이 터져나오면서 저도 모르게 시어머니에게 따져 물었는데요.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더니 순식간에 저를 확 밀어버렸습니다. 남편의 행동에 어찌나 놀랐던지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시어머니와 잠깐 눈이 마주쳤는데 시어머니의 입꼬리가 교묘하게 올라가 있는 게 보였습니다. 이제 정신 좀 차렸니? 네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우리 아들은 내 거야. 감히 누구 앞에서 그딴 식으로 행동을 해? 아, 그러셨군요. 그럼 제가 사라져 줄 테니 앞으로 둘이서 잘 지내시죠? 저도 이미 이성을 잃어버렸었기에 눈에 보이는 게 없었어요. 그때 심정은 그냥 이혼하면 그만이다 그런 생각뿐이었거든요. 그런다고 우리가 무서워할 줄 알고? 맘대로 해. 네 발로 나가준다면야 우린 대환영이다. 시어머니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대충 짐을 싸서 그곳을 나와버렸어요. 아마도 시아버님이 집에 없어졌기에 두 모자가 더욱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야기를 들은 시아버님이 다시 대노하셨다는데요. 다음날 시아버님과 남편이 친정으로 찾아와서 제게 사과를 했어요. 얘야, 내가 뭐라 할 말이 없다. 그놈의 고약한 성격은 그 나이 먹도록 도통 바뀌지가 않는구나. 내가 이렇게 사과하마 날 봐서라도 네가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넌 뭐하고 있어? 잘못했다고 빌지 않고. 여보,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다신 안 그럴게. 남편이 마지못해 사과를 했어요. 시아버님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저는 다시 시댁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 뒤에도 시어머니는 저를 참 많이도 힘들게 했고요. 하지만 제가 이혼을 하게 되면 우리 엄마가 받을 상처와 주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진 않을까라는 생각에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이를 악문 채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국 그동안 참고 참았던 제 인내심이 폭발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는지 놀라울 따름이네요. 그날의 사건은 이른 새벽 우리 엄마의 전화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현지야, 너 오늘 몇 시에 출근하니? 나? 집에서 7시 30분에는 나가야 해. 근데 갑자기 그건 왜 묻는 거야? 아니, 그냥 궁금해서 그렇지. 항상 차 조심하고 다녀. 아, 엄마 어젯밤 꿈자리가 안 좋아서 연락했구나? 걱정 마. 난 항상 조심해서 잘 다니고 있으니까. 엄마와 통화를 끝낸 뒤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똑같이 지나갔고 퇴근 시간이 돼서 퇴근을 하려고 했는데요. 웬일인지 남편이 외식을 하고 들어가자고 했어요. 우리 둘이? 어머님한테 또 혼나려고? 그냥 들어가자. 아니야, 걱정 마. 내가 엄마한테 다 말해놨어. 엄마가 둘이 오붓하게 밥 먹고 들어오래. 간만에 영화도 한 편 보고 오랜만에 데이트하다 들어오래. 어차피 아버지 출장 가서 집에 안 계신다고 엄마도 배달시켜 드신대. 진짜? 진짜로 그렇게 쉽게 허락을 해주셨다고? 제가 놀란 채 남편을 빤히 바라봤어요. 그렇다니까. 오랜만에 둘이 오붓하게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진짜로 어머님이 허락하신 거 맞는 거지? 맞다니까. 넌 왜 그렇게 사람 말을 못 믿냐? 잘해주고 싶어도 네가 자꾸 그러니까 김 빠진다, 김 빠져. 알았어, 미안해. 그럼 우리 뭐 먹으러 갈까? 어찌나 신이 나던지 그동안 받은 스트레스가 다 날아갈 정도였어요. 남편은 꽤 유명한 음식점으로 저를 데리고 들어갔고 우리는 그곳에서 와인까지 마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뒤 집으로 가기 위해 대리운전을 불러서 집에 도착을 했어요. 대리 기사님이 주차장까지 주차를 해주셨고 차에서 내리던 남편이 제게 말했어요. 나 이 앞에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좀 사갈 테니까 당신은 먼저 들어가 있어. 알았어. 남편의 말에 제가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현관문을 열었는데 현관에 못 보던 신발이 가득했어요. 누가 왔나? 라는 생각을 하며 조용히 신발을 벗고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근데 가사도우미 부르는데 얼마야? 오늘 보니 아주 일을 잘하네. 음식도 내 입맛에 딱 맞고 다음에는 나도 좀 소개시켜줘봐. 저희 말이야. 저희는 가사도우미가 아니고 우리 며느리 엄마야. 뭐? 며느리 엄마? 그럼 설마 사돈이란 말이야? 근데 사돈을 그렇게 막 함부로 부려먹어도 되는 거야? 안 될 건 뭐가 있어. 딸 시집 가는데 도움 준 것도 하나 없는 인간인데. 말도 마라. 난 혼수로 그 흔하디 흔한 명품백 하나 못 받았잖아. 근데 내가 이 정도도 못해? 원래 돈이 없으면 그냥 몸으로 때워야 하는 거야.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건 좀 심한 것 같은데. 며느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거야? 당연히 모르지. 알면 가만히 있겠어? 시어머니의 웃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메우고 있었고 저는 감히 들어가지도 못한 채 현관에서 부들부들 떨고만 있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는데요. 어이, 빨리빨리 좀 해. 그렇게 느려 터져서 뭘 해먹겠어? 하긴 그렇게 느리니까 평생을 집에서 그러고 살지. 저희 말이야, 정신과도 다니잖아. 평생을 정신과 약 먹고 있대. 근데 그 정신병이라는 것도 의지 박약인 사람들이 그냥 하는 핑계일 뿐이야. 안 그래? 에이,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지. 내가 아는 사람 보니까 엄청 힘들어하긴 하더라고. 시어머니 친구가 한마디를 덧붙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사돈을 불러서 가정부 부리듯 한 것도 기가 막힌데 하는 말마다 인간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말들만 골라서 하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순간 제가 두 주먹을 세게 움켜쥔 채 성큼성큼 거실로 들어갔어요. 그날따라 거실로 이어진 현관 복도가 왜 그리도 길게만 느껴지던지요. 지금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어머, 뭐야? 너 지금 여기 왜 있는 거니? 니네 오늘 외식하고 영화도 한 편 보고 오라니까 왜 이렇게 일찍 들어왔어? 왜요? 그동안은 외식 한번 못하게 해놓고는 오늘은 우리 엄마 부려먹어야 하니까 외식하라고 했나 보죠? 비열하게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이에요? 뭐? 비열? 너 지금 감히 나한테 비열이라고 했냐? 이게 근데 여기가 어디라고 그딴 식으로 말을 해? 사람들 앞에서 쪽팔리게. 시어머니가 앉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디긴 어디예요. 시궁창 냄새 풀풀 나는 당신 집이지. 야! 네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내가 너 가만 안 둘 거야? 당신이 가만 안 두면 어쩔 건데. 당신 큰 실수했어. 적어도 우리 엄마만은 건드리지 말았어야지.
제가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는데 엄마가 제 옆으로 급히 뛰어오셨어요. 현지야, 너 왜 그러니? 안 싸더니 식사 같이 하자고 해서 온 거야. 정말이야. 그러니까 제발 그만해. 사돈, 제가 이렇게 사과드릴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현지는 제가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엄마가 안절부절 못한 채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엄마의 말을 듣던 시어머니의 입에서 상상을 초월할 만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당신은 가면 안 되지. 아직 우럭탕이 남아있는데. 당신 딸만 내보내고 당신은 다시 들어와서 마저 탕 끓여야지. 뭐라고? 우럭탕을 끓여? 그게 그렇게 처먹고 싶으면 당신이 직접 해 처먹던지. 제가 목청껏 소리를 지르다가는 순식간에 거실에 있던 커다란 밥상을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아이고, 이게 웬 난리야 그래? 그러게 말이야. 얘 순자야, 우린 이만 가봐야겠다. 시어머니 친구들이 도망가듯 급히 나갔어요. 너 이게 무슨 짓이야? 이번 일은 절대 용서 못해. 너 각오해. 시어머니가 말까지 더듬으며 분하다는 듯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현지야, 그만하자. 엄마가 이렇게 빌게. 제발 그만 좀 하자. 뭘 그만 좀 해. 엄마는 이 꼴 당하면서 왜 가만히 있었어?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그 모녀가 아주 생수를 하는구만. 암튼 없는 것들이 자존심만 세서는. 야, 원래 돈 없으면 그렇게 서러운 거야. 그동안 네 시아버지 눈치 봐서 오냐 해줬더니 네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어디서 시어머니 먹는 밥상을 뒤엎어. 너 단단히 각오해. 맘대로 해요. 난 이혼하면 그만이니까. 근데 이것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건 알고 있는 거죠? 뭐? 이혼 사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그거야 나중에 지켜보면 알 테고 당신이나 단단히 각오해야 할 거야. 제가 엄마를 모시고 그곳을 나오고 있었는데요. 어? 당신 어디가? 뭐야, 장모님 아직까지 안 가고 있었어요? 이상하다. 9시쯤이면 다 끝날 거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오늘 우리 엄마가 와서 일하는 거 너도 다 알고 있었다는 거네? 어? 그게 말이야, 장모님 음식 솜씨가 워낙 좋잖아. 엄마가 장모님 반찬 몇 번 얻어먹더니 맛있다고 해서 부른 거야.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장모님도 종일 집에서 심심한데 잘 된 거 아니야? 근데 뭘 그렇게 정색까지 하고 난리냐? 남편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렇게 말했어요. 뭐? 너 말 다 했어? 제가 있는 힘껏 남편의 뺨을 올려붙였습니다. 야, 너 미쳤어? 뭐 하는 짓이야? 뭐 하는 짓이긴 이혼하려고 하는 짓이지. 이제 너랑 완전 끝이야. 인간 같지도 않은 쓰레기들. 난 내일 당장 변호사 선임할 테니까 너도 빨리 알아보는 게 좋을 거다. 제가 남편을 한껏 비웃으며 그곳을 나왔습니다. 그 뒤 남편과 저는 이혼 소송에 들어갔는데 그동안 제가 모아놓은 증거자료 앞에 남편과 시어머니가 기겁을 했어요. 제가 선임한 변호사를 통해 증거자료를 본 시어머니가 제게 전화를 걸어왔거든요. 이제 보니 너 진짜 대단하더구나. 그동안 우리가 말한 걸 다 녹음하고 있었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설마 내가 그냥 앉아서 당할 줄 알았나 보죠? 이래서 머리 감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한 거야. 사람 뒤통수를 이렇게 치는구만. 그리고 너, 이 진단서는 뭐야? 진단서는 그동안 당신이 내 뺨 올려붙인 거랑 전에 당신이 아무도 모르게 내 발 밟은 적 있었잖아요? 그때 엄지발톱이 좀 잘못됐더라고요. 그때 발톱이 빠졌었거든요. 거기다 당신이랑 당신 아들이 나 밀치고 해서 멍도 좀 들었었고요. 그거 다 진단서 끊어놓은 거예요. 그거야 내가 너 교육 좀 시키느라고 몇 대 올려붙인 거고, 발 좀 밟은 게 뭐 그리 대단한 거라고 병원까지 갔어? 당신들 같이 인간같지 않은 것들한테는 그대로 돌려줘야 하는 게 맞는 거니까요. 앞으로는 지금처럼 나한테 직접 전화하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지금 통화 내용도 다 녹음되고 있거든요. 참, 그리고 당신 아들한테 문자로 욕 좀 그만하라고 하세요. 그것도 다 증거자료가 되니까. 증거는 지금도 차고 넘치는데 왜 자꾸 증거를 더 못 줘서 난린지 모르겠어. 야, 너 각오해. 내가 너 가만 안 둘 테니까. 그 순간 우당탕탕 소리가 나면서 전화가 끊어졌는데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휴대폰을 집어 던진 것 같았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시아버님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네가 녹음한 것들 다 들었다.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는 것인지. 사돈이랑 너한테 내가 감히 얼굴을 못 들겠구나. 이건 명백히 못돼 처먹은 네 시엠이 잘못이 맞다.
네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 테니 그냥 협의 이혼해주면 안 되겠니? 정말 너무너무 미안하구나. 너에 비해 두 인간들이 너무 부족한 인간들이다. 그동안 살면서 나도 저 둘을 고쳐보려고 많이 노력했지만 결국 이 꼴이 났구나. 정말 미안하다. 시아버님이 눈물까지 흘리셨어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결국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제 머릿속에는 그 집안을 벗어날 생각만 가득했기에 저도 신속히 처리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시아버님은 저와 우리 엄마에게 정말로 많이 미안해하셨고 제 만류에도 불구하고 시아버님 이름으로 되어있던 아파트 하나를 제게 넘겨주셨어요. 그동안 네가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은 안 되겠지만 이래야 내 마음이 좀 편할 것 같구나. 정말 미안하구나. 시아버님은 그 한마디만 남기신 채 조용히 일어나셨어요. 제 첫 결혼 생활은 그렇게 끝나버렸습니다.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손이 덜덜 떨려올 정도네요. 그런데 제 순환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도 예전에 사고 후유증으로 힘들어하던 엄마가 더욱 힘들어하셨거든요. 아마도 그때 너무나 큰 충격을 받으신 듯 했어요. 그 뒤 엄마는 심한 두통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제가 출근을 해야 했기에 오히려 입원을 하는 게 마음이 더 편하기도 했어요. 엄마가 자주 입원을 함에 따라 저도 바빠졌는데 회사가 끝나자마자 병원으로 퇴근을 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병원에서 제 운명이 뒤바뀌게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엄마가 3주 넘게 입원을 했었기에 저도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는데요. 그러면서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던 한 아주머니와 친해지게 되었어요. 따님이 아주 효녀네요. 얼굴도 예쁜데 하루도 안 빠지고 엄마 옆에 딱 붙어있네요. 아닙니다. 제가 지은 죄가 많아서요. 이렇게 착한데 죄는 무슨 죄예요? 아주머니가 저를 빤히 바라봤어요. 그러다가 그 아주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그때 당시 저도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순간 그 아주머니에게 제 속 이야기를 다 털어놓고 있더라고요. 제 이야기를 아무 말 없이 다 듣고 있던 아주머니가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세상은 참 불공평한 것 같아요. 현지 씨가 우리 며느리였다면 난 맨날 얻고 다녔을 텐데. 아닙니다. 이 모든 게 다 제가 부족해서 생긴 일인걸요. 현지 씨, 그건 현지 씨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요. 앞으로 살아갈 긴 인생이라는 곳에서 잠깐 길을 잘못 들은 것 뿐이에요. 이제 다시 길을 찾아서 뚜벅뚜벅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근데 저는 자꾸만 움츠러들기만 하네요. 사실 우리도 어마어마한 사연이 있었거든요. 현지 씨 사연은 우리 며느리에 비해 아무것도 아니네요. 우리 며느리는 저런 예쁜 딸을 두고 다른 남자랑 바람나서 집 올라갔거든요. 네? 바람이요? 예, 바람이요. 우리도 참 기가 막힐 뿐인데 그게 벌써 1년도 넘은 일이네요. 엄마란 인간이 갑자기 집을 나갔으니 우리 손녀가 나한테서 한시도 떨어지질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데리고 있다가 우리 아들이 퇴근하고 오면 데려가고 있는데 그마저도 안 떨어지려고 해서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아주머니가 근심 가득한 눈빛으로 손녀를 바라봤어요. 그때 아주머니와 저는 더욱 가까워졌는데요. 사람 인연이라는 게 있기는 있는 모양인지 아주머니 손녀가 저를 그렇게 잘 따랐어요. 참 이상하네. 우리 유정이가 낯을 많이 가리는데 현지 씨는 마음에 드나 보네요. 현지 씨가 언제 오냐면서 하루 종일 병실문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러게요. 저도 유정이가 너무 예뻐서 자꾸 보고 싶어요. 눈이 어쩜 이렇게 맑을 수가 있을까요? 제가 아주머니 손녀를 꼭 안아주며 활짝 웃었습니다. 이쯤에서 다들 짐작하셨겠지만 맞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지금의 우리 시어머님이세요. 유정이는 소중한 제 딸이 되었고요. 퇴원을 한 뒤에도 유정이 때문에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었거든요. 현지씨, 우리 유정이가 자꾸 현지씨를 찾는데 미안해서 어쩌죠? 엄마가 그렇게 집 나가버린 뒤 충격을 받아서 그런가 현지씨를 자꾸 찾네요. 전 괜찮아요. 저도 유정이가 보고 싶어요. 그러다가 지금의 남편과도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유정이가 우리 둘을 연결해준 건 아닌가 싶네요. 유정이는 지금도 제게서 잘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잘 따르고 있습니다. 그 뒤 저는 지금의 남편과 재혼을 했습니다. 재혼을 하면서 유정이 때문에 조금 걱정을 하긴 했지만
우리 엄마도 유정이를 너무나 예뻐했기에 오히려 다행이다 싶었어요. 참 이상하게도 유정이가 자꾸 눈에 밟힌다니까. 어찌나 보고 싶은지 몰라. 유정이도 우리 엄마를 참 좋아했고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하루하루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몇 달 전에 모두의 축복 속에 제가 임신까지 하게 되면서 구름 위를 걷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마치 제가 행복한 것을 절대 두고 볼 수 없다는 듯이 전 시어머니가 제게 문자를 보내서 협박 아닌 협박을 해온 거였습니다. 전 시어머니가 보낸 사진을 한동안 바라보고 있었는데 문득 얼마 전에 전 남편과 마주친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날은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 그 호텔 근처를 지나가던 참이었는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갑자기 전 남편이 제 어깨까지 감싸 안으며 아는 척을 했거든요.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전 남편을 만났는데 뭘 그렇게 노려보냐? 그나저나 너 재혼했다며? 내가 우연히 들어보니 재혼한 남자가 엄청 부자라며? 너 능력도 좋다. 어떻게 만나는 사람마다 부자만 만나냐? 아니지. 부자 남편 만나서 또 예전처럼 돈 뜯어내고 톡 끼려고 그러는 건가? 너랑 할 말 없어. 앞으로 길거리에서 마주쳐도 절대 아는 척 하지 마. 라며 제가 급히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다행히 전 남편이 더 이상 쫓아오진 않았었는데 아무래도 그때 찍힌 사진인 듯 했어요. 하지만 그 사진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제가 전 시어머니를 만나러 갔습니다. 도대체가 또 무슨 소리를 할지 몹시 궁금했거든요. 너 완전 팔자 제대로 고쳤더라. 우리 집에서 아파트 뜯어가 놓고 또 부잣집 남자랑 결혼했던데 거기서는 뭘 뜯어내려고 그러는 거냐? 저 바쁘니까 할 말만 해주세요. 지금 네가 그렇게 말할 때가 아니지. 네가 전 남편이랑 이러고 있는 사진을 네 남편이랑 시부모가 보면 아주 칼간도 아니겠다. 그런 부잣집에서 널 좋게 볼 리가 없잖니? 혹시 말이야 네 뱃속에 있는 애가 우리 아들 애는 아닌 거냐? 도대체 뭔 말을 하는 겁니까? 당신 아들이랑 나랑 헤어진 지 2년이 넘었는데 그거야 아무도 모르는 일 아니겠냐? 우리 아들 말로는 우리 몰래 너랑 계속해서 만났다고 하던데. 진짜 더 이상 못 들어주겠네요.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너 그렇게 가버리면 내가 네 시댁으로 쫓아가서 다 말할 거다. 그동안 내 아들이랑 내가 네 시댁까지 다 알아놨거든. 지금 네가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집 전 며느리도 바람나서 집 나갔다며? 그런 사람들은 한 번 당한 게 있어서 이런 거에 무지 예민하거든. 그리고 이게 진실이든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야. 팩트는 네가 전 남편과 거기에 서 있었다는 거야. 그것도 어깨에 손까지 올린 채. 사진이 다 말해주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니? 전 시어머니가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었어요. 한번 맘대로 해보시던지. 당신이 뭘 하든 난 관심도 없으니까. 그 사진 몇 장으로 내 뱃속의 애를 어떻게 당신 아들 애로 둔갑시키겠다는 생각을 하는 건지 참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 이 악마 같은 인간들아. 그리고는 제가 그곳을 나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뒤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전 시어머니가 대형 사고를 쳤거든요. 저와 헤어지고 나서 바로 우리 시댁으로 쫓아갔던 모양이었어요. 그리고는 사진 몇 장을 보여주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떠들어댔다고 하네요. 이 집 재혼한 며느리 뱃속 아이가 우리 아들 자식이니까 낳자마자 우리가 데리고 갈 겁니다. 여기 보이시죠? 우리 아들 말 들어보니 그동안 둘이 몰래 이러고 돌아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부잣집에서 어떻게 그런 며느리를 들일 수가 있습니까? 걔가 어떤 애인 줄 알기는 하는 겁니까? 우리 아들 홀려서 억지로 결혼해놓고는 우리 집 아파트까지 가지고 날라버린 그런 애예요. 지금 하신 말씀이 사실인 거죠? 그럼요. 당연히 사실이죠. 그러니까 애 낳자마자 우리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우리 핏줄을 남의 손에서 키우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근데 만약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어떻게 책임지실 건가요? 다 사실인데 책임은 무슨 책임을 져요? 그러니까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만약 지금 하신 말씀이 다 거짓이라면 우린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그쪽 가만 안 놔둘 거거든요. 그쪽 말대로 우리가 좀 부자라 변호사 몇 명 사는 건 일도 아니어서 말이죠. 법대로? 그래 법대로 해.
한번 법대로 해보자고. 이게 전부 사실이어서 내가 여기저기 소문내고 다니면 당신들 입장도 꽤나 난처할 텐데. 전 며느리도 바람나서 집 나갔다며? 돈만 많지 완전 콩가루 집안이구만. 전 시어머니가 시부모님에게 고래고래 소리까지 질렀다고 하네요. 시어머님께서 제게 전화하셨기에 남편과 저도 급히 시댁으로 출발했고 제가 전 시아버님에게도 전화를 해서 그 사실을 알렸어요. 이게 미쳐도 단단히 미친 거야. 이제 나도 더 이상 못 참아. 전 시아버님께서 우리 시댁으로 쫓아오셨는데 전 시어머니는 그때까지도 못 나간다며 버팅기고 있었어요. 난 쟤 잘 사는 꼴 절대로 못 봐. 그쪽 아들이랑 쟤랑 이혼시킨다고만 하면 바로 간다니까. 우리 아들이랑 내가 쟤 때문에 지금 어떻게 사는 줄 당신들이 알기나 해? 당신 그만하지 못해? 당신 진짜 제정신이 아니구만.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당신은 왜 내 편 안 들어주고 저런 미친 거 편만 들어주냐고. 저런 것 때문에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냔 말이야. 쟤는 잘 먹고 잘 사는데 당신이 쟤한테 준 아파트도 빨리 돌려받아. 난 절대 쟤 잘 사는 걸 못 봐. 전 시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은 채 다리까지 휘저으며 울부짖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우리 모두 놀란 채 멍이 바라만 보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전 시아버님이 우리 시부모님께 무릎을 꿇으셨어요. 정말 죽을 죄를 줬습니다. 이게 다 제가 부족해서 생긴 일입니다. 부디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우리 집사람이 한 이야기는 다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 오는 길에 우리 아들한테 전화해서 확인했습니다. 잘 살고 있는 며느리 보고 배가 아파서 집사람과 아들이 짜고 그런 짓을 꾸민 거라고 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현지는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그러니 부디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현지 우리 집에서 참 힘들게 지냈습니다. 이건 애비의 마음으로 부탁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동안 현지를 제 딸로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정말 죄송합니다. 전 시아버님이 무릎을 꿇은 채 빌어대고 있었어요. 일어나십시오. 전 시아버님 이야기는 현지한테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 그만 일어나십시오. 아닙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전 시아버님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질 않고 있었어요. 전 시어머니는 끌려나가면서도 못 나가겠다며 어찌나 발버둥을 쳐대던지 그 모습이 그렇게 추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뒤 전 시어머니는 결국 이혼당한 채 집에서 쫓겨났다는데요. 들리는 소문으로는 이혼당한 얼마 뒤 전 시어머니가 전 시아버님 집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잠이 들어 있더랍니다. 흔들어 깨웠더니 눈에 초점도 없는 상태로 이상한 말만 반복했다네요. 결국 전 시댁 가족들이 모여 회의를 한 끝에 전 시어머니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고 했어요. 다시 돌이켜봐도 악연도 그런 악연이 없는 것 같네요. 물론 그 사건 이후에 저도 참 많이 힘들었는데요. 시부모님께서 그런 저를 많이 다독여주셨습니다. 지금은 그토록 부럽기만 하던 평범한 가정 안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제 편이 되어주는 남편과 시부모님께